안녕하세요, 홍성규입니다. 이 한 주간의 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혹시 간추리는지 질문을 좀 주셨어요. 5개 정도의 언론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의 소리, 노동 뉴스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매일 노동 뉴스, 언론 쪽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디어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 이 5가지를 체크를 하면서 기사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는 다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사실 7개의 뉴스를 뽑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홍성규의 진보TV, 세상을 보는 눈, 주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에 70조 원을 쏟아부을 때 노동자에게는 5조 원을 지원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지난 13일 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고용유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거든요.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기원을 지원한 규모는 모두 70조 4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재직자들의 고용유지 실적에는 4조 9천억 원, 즉 5조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자체도 기업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특히 방식도 일자리 위기 대응과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내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기업 활동 자체에는 막대한 지원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는 그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거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나라 중에서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7개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 그 7번째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죠. 분배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 분배 방식을,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고민하는 사회 불평등 문제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회사 정규직도 정규직이다, 이런 나쁜 선례가 현대제철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조금 복잡한데요. 근데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했다. 이 점거 농성의 이유는 비정규직이라는 이 체계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지난 13일 날 노동부의 입회 아래 원청과 노조의 합의로 일단 점거 농성은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자회사라는 말도 굉장히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의 자자가 아들 자자잖아요. 회사가 아들을 낳고 또 손회사도 있어요. 이 자회사가 다시 기업을 낳는 구조인데, 층층이 계급들을 나눠가지고 다시 거기에 편제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자회사를 낳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제철에서도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정부도 공공 부분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자회사 고용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냐, 이런 변명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요,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방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에서는 톨게이트 수납원의 고용구조가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자회사 고용을 강행을 했죠.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회사 정규직도 정규직이다 라고 강변을 했던 거죠. 이런 신호가 민간에게 퍼져나가면서 민간에도 나쁜 선례와 나쁜 신호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직후에 취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었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만들어졌던 것은 자회사를 통한 꼼수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번에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보면 원청의 정규직이 6,200여 명 정도, 그리고 자회사의 정규직이 3,200여 명 정도,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도 2,800여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은 이미 계급사회는 아니잖아요. 양반이 있고 뭐 상민이 있고 그리고 노비가 있고 이런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원청의 정규직, 자회사의 정규직, 그리고 또다시 하청업체, 사실 이것이 계급사회랑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는 자회사 정규직 꼼수로 절대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급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 손배 가압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현대제철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 불법 점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점거농성 사태에 대해서 246억 원이라는 이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새 중간 착취란 말 들어보셨죠? 중간중간에 있는 수많은 뭐 자회사들이라든지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 속에서 일어나는 구조들을 우리는 중간 착취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잠깐 드려볼게요. 지난 13일 날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의당의 장혜영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중간 착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 방안 공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중간 착취는 왜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노동자들은 의아하죠. 아니, 직접 고용을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원청의 입장에서 보면 용역업체나 자회사를 두는 것보다 직접 고용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텐데 왜 끊임없이 이렇게 중간 착취 구조를 만들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단체 협약도 피하고 싶고 각종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중간 착취 구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노동자들은 그 중간에 끼어서 신계급사회에 편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중간 착취 속에서 예를 들면 교섭 요구를 무시하거나 하청업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형태로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를 해왔습니다. 공기업에서도 이런 편리함을 이용해서 용역, 하청, 민간 위탁 등 간접 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던 일이었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있죠. 10월 20일 날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도권 배달 노동자 1,000명도 10월 20일 하루 배달 앱을 끈다고 하네요. 지난 15일 날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홍창희 배달 서비스 지부 준비위원장이 우리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 위에서 시한폭탄처럼 일하고 싶지 않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총파업에 함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 일반 노조 배달 서비스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은 약 850명인데요. 주로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 이런 데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의 총파업 오프데이는요. 비조합원들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조합원 포함 약 1,000여 명 정도가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신 분들은 10월 20일 하루 정도는 이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 배달 앱을 끈다고 하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요. 무려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16개 산별과 지역에서 무려 55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파업 양상인데요. 첫 번째는 소속 산별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서 같은 날 함께 파업에 나선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불평등 아웃, 그리고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새로운 계급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의 목표입니다. 모두가 동의하시겠죠? 네. 이번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사이인가 우리들 내에서 이 국회 입법동의 청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친숙해졌어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는 민주노총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동의를 위한 10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올해 5월 달에도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동의 청원을 한 바 있고, 평등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동의 청원을 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국회 입법동의 청원을 할 때 저도 주변에 많이 알리고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 입법동의 청원 10만 명을 모으기는 실제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 입법동의 청원을 하면 법안을 발의하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300명이 있습니다. 이 300명 중에서 단 10명만 동의를 하면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10만 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국회 입법 동의 청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단 10명도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정치가 제대로 굴러간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 국회 입법동의 청원까지는 굳이 가지 않아도 필요한 수많은 법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되는 그런 류의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뉴스는 제목 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에 무려 99.2%가 뭉개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난 13일 오전에 참여연대와 4.16 연대,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이 사회단체들이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미공개, 미성립 청원 현황 자료와 성립 청원 현황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결과를 공개했거든요. 이 국회 입법동의 청원이라는 제도가 실시가 된 거는 지난해 1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동의청원이 가능해졌고요. 당시에 국회 사무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국회 입법, 국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되었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의문이었죠. 국민동의청원이 접수가 된 총 숫자는 3,311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접수가 됐다고 해서 바로 국회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이 접수된 자료들이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가 된 안들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사실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단계마다 탈락되면서 최종적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던 법안은 26건이었다고 하고요. 이 26건 중에서 지난번 국회, 이번 국회까지 단 2건이 처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기자회견을 함께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청원의 요건이 지금보다는 낮아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30일 이내에 100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의 국민 찬성을 받으면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고 공개 후 90일 동안, 지금은 30일로 돼 있잖아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정하도록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뼈를 때리는 한마디가 있었더라고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민선영 간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국회의원 중에서 10만 표를 얻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되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말 뼈를 때리는 한마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결론에 좀 다다를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들, 좋은 대통령을 어떻게 잘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 당을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정당들에 대한 투표로는 심판하기 어렵겠죠.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의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칼럼이에요. 포스텍 명예교수인 이진우 명예교수가 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에 기고를 했던 글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불법이 어느 부분에서 있었을까? 도대체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이제 매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진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주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다. 엘리트 카르텔의 부패라는 점이다. 이 엘리트들은 법을 피해가는 데에도 선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부패는 단순한 뇌물을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합법적인 부패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보더라도
서로의 권력을 견제해야 될 법조인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인 그리고 행정 관료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형식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의 행위를 담합하는 카르텔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나는 공익을 좀 더 챙겨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서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어렵죠. 제가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동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 다른 개발의 방식들도 함께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것이 언론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비슷한 기사가 하나 나왔길래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동탄에 뉴스테이 사업이 있어요. 이 민간 이익이 원래 애초에 계산했을 때는 290억이었는데요. 이게 2,400억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고 이 초과 이익의 70%가 무려 이 함께 참여했던 민간에 돌아간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도 언론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탐사를 했던 소식은 아니고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의원실에서 뉴스테이 사업장 중에 한 곳인 신동탄 SK뷰 3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이익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이 대장동의 개발 방식은 대장동에만 있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개발되는 수많은 아파트 사업들이라든지 개발 사업들에서 비슷한 방식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을 텐데 그것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번 대장동이었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런 시스템과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고민들은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권 남용했던 그 검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했던 그 검사는요, 지금 인천지검장으로 있는 이두봉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있잖아요. 이 검찰이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 공소권을 공적으로 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공소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경우는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 이두봉 인천지검장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이 대법원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요. 이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피해자가 바로 유성 씨인데요. 이 유성 씨가 2010년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2014년도에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현재 인천지검장으로 있는 이두봉 검사가 유성 씨를 다시 공소를 제기했던 것이죠. 같은 혐의로 당시에 이 똑같은 혐의로 4년이 지나서 다시 기소를 했던 일에 대해서 유성 씨의 변호인이었던 현재는 국회의원입니다. 김용민 의원도 이 기소를 두고 뭐라고 비판했냐면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을 했죠. 이 기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이 대법원 판단이 오전에 있고 나서 저녁에 그날 밤에 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이때 김용민 의원이 이두봉 지검장을 증인석으로 나오라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 이두봉 검사는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업무 처리에 유의하겠다는 짤막한 말을 남겼을 따름이죠.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정말 착하다 보니까 검찰 중에서도 부패는 일부가 아닐까? 그래도 전체적인 검찰은 뭔가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아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혼자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럼 검찰 내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징계라든지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치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두봉 검사는 이 보복성 기소를 하고 나서도 승승장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2019년 윤석열 전 총장의 취임 이후에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이 사람은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기자들은 이 이두봉 지검장이 이후에 피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판단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실제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검찰이라는 기관이 법원이라는 기관이
언론이라는 기관이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겠죠. 이와 연관된 또 기사가 또 하나 나왔죠.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선 주자로 쭉 나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사를 사찰했다는 점, 끈이었던 한동훈 검사 다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봐주기라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인정이 됐던 것은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 시절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징계 처분은 맞다,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재임 시절에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첫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국제면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미디어 오늘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페이스북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SNS 중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페이스북 아마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페이스북이 연일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내부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페이스북에 대형 접속 장애 사고까지 터지면서 이 페이스북의 여러 이 시선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날 미국 연방의회 상원 상무위원회 소비자 보호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페이스북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하우건이라는 사람이 내부자로서 이 알고리즘 설계의 치부를 폭로를 했죠. 이 사람은요, 페이스북이 혐오 발언, 허위 정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인스타그램의 특정 게시물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청문회장에 본인 스스로 나왔던 이유는 페이스북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에 해가 된다는 비판은 이전에도 여러 번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미국 대선 당시에 부정선거 주장이 퍼지고 미 의회 의사당까지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페이스북 책임론이 대두가 된 바가 있고요. 미얀마나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권위주의 권력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호적 여론을 만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민주화를 저해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에도 친미얀마 정부 계정들의 갈등 조장과 허위사실 유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과 보도들도 있었죠. 다음이나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계정들을 사실은 무의식 중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이 영향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들 중에 또 하나는 노벨평화상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과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필리핀의 마리아 레사라는 언론인은 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페이스북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는 필리핀의 독재자인 두테르테 대통령과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페이스북과도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얘기 나왔으니까 또 노벨상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올해 노벨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요. 최초로 지구과학 분야에서 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마나베 슈크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클라우스 하셀만 전 독일 막스 플랑크 기상연구소장 두 명이 공동으로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들이 연구를 했던 게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기온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기온 상승이 인간의 탄소 배출 때문임을 입증했다는 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지금까지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중에서 최초로 지구과학 분야의 수상자라고 하네요. 역시 기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7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11일간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전국을 대행진을 했던 행진단이 지난 15일 날 금요일 날 국회의사당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도착하는 날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21명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딱 10글자라고 하네요.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 이 딱 10글자의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우리는 7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권여당 소속이잖아요. 집권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또 발의했던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후로 17년만이라고 하네요.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국회에 반드시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모두 같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영배 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소식과 함께 오늘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